예, 먼저 시간에 이어서 그 양도소득세의 취득일과 양도일 편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취득일과 양도일 조견표라 해서 그 부동산이 이전될 때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언제로 볼 거냐.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산날짜와 판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보유기간을 따질 때 우선 1세대 1주택 계산할 때 2년 이상 따지잖아요. 그 2년 이상을 지금 여기에 있는 날 기준으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거 따질 때에도 몇 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뭐 10%, 15% 이렇게 율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등기에 있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봅니다. 그냥. 일일이 과세관청에서도 매매한 계약서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표에서 조금 그 상식에서 벗어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1, 2, 3이 원칙이고 4번 보면은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 장기 할부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토지 같은 경우를 국유지를 취득할 때 되게 장기 할부예요. 뭐 10년 할부 조건 이래가지고 뭐 나눠서 토지 대금을 내잖아. 이럴 때 취득일을 언제를 볼 거냐. 대금 청산일로 본다면 10년 동안 돈 다 내고 마지막 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일로 본다면은 처음에 계약금 지불하면서 그거를 조합에다가 신탁하는 날로 갈 테고, 사용 수익일로 본다면 처음에 그 재개발 그 산동 내에서 자기가 10년 전부터 불법으로 무허가주택에서 취득했던 날로 볼 테고,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 차이가 엄청나게 틀리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틀어지죠. 그래서 가장 빠른 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재개발 지역에서는 사용 수익일로는 안 보고 최초 계약금 지급일로 본다고 국세청 요건 해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의 국유토지 취득일 최초 계약금 지급일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얘기 나왔는데 요거는 그런 국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거. 요거는 우리가 재개발 세무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재개발에서는 이런 식의 도표가 나옵니다. 원래 종전에 가지고 있던 뭐 무허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하는 주택이 있고, 요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 중 이거를 세법에서는 입주권 그럽니다. 그러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신축 아파트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기존에 있던 그 노후 건물을 없애버리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요겁니다. 요 날짜를 언제로 볼 거냐. 왜 그러냐면 현장에 나가보면 재개발 지역은 이 날짜가 3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등기나 땅이나 이런 게 분할 등기가 안 되니까 서류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일단 사용 승인을 내 가지고 가사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을 내 가지고 입주를 시킵니다. 준공 등기라든지 토지 이런 서류를 다 정리하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이게 몇 개월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임시 사용 가사용을 내서 그냥 입주를 시키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식 사용 승인이 나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준공 등기가 나면은 이제 등기부 등본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갭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통 1년, 2년씩 걸려요. 산동네 23, 몇천 세대짜리들은. 이날로 볼 거냐, 이날로 볼 거냐, 이날로 볼 거냐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엄청 틀리죠. 요 날로 요게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으로 바뀐 상태에서 팔아야 세금이 안 나오는데 요 날짜를 잘못 알아버리면 착각할 수가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로 나올 때는 이 3개 중에 제일 빠른 날, 그날이 임시 사용 승인일이에요. 100%. 임시 사용 승인일보다 더 빠른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임시 사용 승인일에다 밑줄 쫙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과 증여는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일, 사망일이에요.
근데 사망일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돌아가셔서 신고를 안 해요. 사망 신고를. 그러면 등기를 상속 등기를 10년 있다가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등기할 때 보면 돌아가신 날짜가 상속 원인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일을 대한민국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등기부 등본에 재산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실제 돌아가신 날이 자기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지 상속 등기를 10년 있다 했다고 해서 10년 이후가 취득한 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전 취득으로 보면 세금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시간에 얘기한 주택 같은 경우에 동일 세대원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원래 산 날짜부터 인정을 해준다는 예외 규정도 있다. 증여 마찬가지 얘기고요. 증여는 틀려요. 둘이서 만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마 하고 증여계약을 개인 간 민법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말만 했지 등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이건 처음에 증여계약 한 날로 볼 거냐? 등기 넘어간 날로 볼 거냐? 증여는 등기 넘어간 날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끼리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과세관청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속이면 한없이 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증여만큼은 부동산 증여만큼은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로 보는 거지 사실상 그 전에 증여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를 내도 그 돌아가신 그날로 판단을 한다. 이게 증여와 상속의 취득일의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어쩌다가 생기는 경우고 그 아래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또 강의를 중요편에서 하겠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서 받을 때 위자료로 받으면 이혼을 한 날, 위자료로 받은 날이 취득일이 돼요. 근데 재산 분할로 받게 되면 그거는 원래 남편이 가지고 있던 날, 즉 재산 분할이라는 의미는 이래요. 어떤 부동산을 남편 명으로 샀어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이혼을 했네. 그래서 아내한테 이 부동산이 넘어가요. 근데 이때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남편이 아내한테 준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남편 재산을 이혼하면서 보상금의 대가로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 이 부동산을 가져가라 하고 준 거예요. 이게 당연히 아내의 취득일은 이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생활비 때문에 팔고 싶어도 2년 있다 팔아야 돼. 이때 취득이니까. 그런데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 분할로 주게 되면 재산 분할은 남편이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이름만 남편 명의로 했을 뿐이지 사실은 내 재산이다. 부부로서 그 재산을 명의만 남편 명으로 한 것을 이제 갈라서니까 내 것 가지고 가는 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은 개인끼리 되는 건 아니고 법원에 판결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재산 분할로 넘어오게 되면 이혼한 날 가져온 의미가 아니라 남편이 원래 취득한 날이 자기가 취득한 날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혼하고 팔더라도 남편이 2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념이 이런 우리가 비과세 판정을 한다든지 세금 계산할 때 장기보유공제 판정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정리를 한 거니까요.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한번 이 교재를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면은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해야겠는데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는 경우들에 정리를 해 놓은 것이 그 다음 표입니다. 읽어보시면 알만하고요. 우리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필요하지만 예전에는 호적등본을 첨부했는데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해가지고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가 나타난 서류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배우자면은 배우자 공제를 해야 되고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면 거기에 따른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족 공제에 해당하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같은 데에서 국공유지를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이자를 냅니다. 그 이자를 10년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자가 많아요.
양도소득세에서 이자를 유일하게 공제해 주는 게 이런 국공유지 매입한 장기 할부조건부입니다. 일반적인 은행에서 돈 빌리고 이자 내는 거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장기 할부조건부로 샀을 때 그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 표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넘버 7번 국공유지 매수계약서하고 넘버 8번 토지 연부 이자 영수증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오시면 더 세금이 깎아진다. 자,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부동산 기준시가 요약표는 우리가 1강에서도 제가 재산세, 종부세 얘기할 때도 했지만 부동산 기준시가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런 기준시가가 왜 필요하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고 뭐 공동주택, 개별주택 이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편에서 우리가 부동산 주택은 주택, 상업은 이런 걸로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계산서 한식이 양도가에 이게 양도실가죠. 계약서 금액입니다. 팔면서 이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취득실가 자기가 예전에 샀을 때의 계약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돈 들어간 거 필요경비 수수료 영수증 이런 것들 빼고 나서 남은 게 양도 차익으로 이걸로 이제 과표가 되고 세금이 계산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 영수증 다 있어야 되고 요거는 계약서 2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요게 없네. 있더라도 요게 틀린 계약서가 많아요. 자, 요것이 2007년 실거래가 이후가 도입된 이유는 2007년 이후에 사신 분들은 다 계약서 있고 등기부 등본에도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2007년 이전에 샀던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살 때는 제도가 어떤 제도였죠? 기준시가를 신고할 제도니까 실지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지 얼마에 샀다. 예를 들어서 실제 이분은 10년 전에 5억에 샀습니다. 5억짜리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 시절은 다운계약서가 행행하던 시절이니까 중개업소나 매수자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인감까지 끊어주면서 다운계약서를 1억 낮춰서 썼다. 보관하기는 가져오라면 이거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실제 계약서도 다 없어가지고 거민계약서라고 해서 등기부 등본에 붙어있는 건데요. 등기에 법무사한테 가서 등기할 때 법무사가 작업해준 건 3억이다. 왜? 과세 시가표준으로 취득세 낮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7년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거는 찢어버리고 뭐 이거는 거민계약서 붙어 있고 자, 이 금액이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취득실가니까 이 금액이 높아야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빼는 금액이니까. 그래서 실제 5억에 샀으니까 자기는 5억에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면 5억짜리 실제 계약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없으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거라도 제시해야겠죠. 근데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걸로 과세합니다. 이런 관례상 이렇게 엉터리가 되는 걸 알면서도 과세관청은 이걸로 과세를 해요. 이분은 2억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억울해지는 경우가 있더라.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것도 없다면 구청에서도 이거를 보관하는 기간 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지나면 이것도 파기가 됩니다. 본인도 등기 서류가 없어졌더라. 그럼 실제 계약서가 다 없더라. 그럼 도대체 얼마냐? 이걸 모르면 세무서도 세금을 못 매기고 신고하는 사람도 못 하잖아요. 물론 이거를 조사를 했다. 그 전에 이 판 사람을 찾아가지고 당신 얼마에 팔았느냐 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그 금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봤더니 돌아가셨더라. 그러면 그것도 안 되네. 그래서 이와 같이 취득실가가 불분명할 때 또 하나는 확인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 0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숫자를 만들어라 그래요. 그 만드는 취득실가를 환산취득실가라고 그럽니다. 이 환산취득실가의 공식이
양도 실가 곱하기 분모에는 양도 기준시가 분자에는 취득 기준시가 이렇게 공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쌍방 실거래가 제도라 해서 기준시가를 모르면 몰라도 된다. 이거는 샀을 때 팔았을 때 필요경비 이게 다 있을 때 영수증액이고 없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취득원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준시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 기준시가 요약표가 지금 있는 겁니다. 부동산별로. 자, 그러면 만일에 이게 아파트라고 가정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이 그럼 있을까 그러지만 많은 분들이 이래요. 옛날 서류가 다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기준시가를 이게 아파트라고 그러면 지금 이분이 얼마에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10억을 요 양도실가 부분에 넣습니다. 10억 곱하기 분모에는 지금 2014년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는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주택 같으면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시를 한다. 인터넷에 가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뒤져봤더니 현재 10억짜리 실가를 인터넷에서는 8억 정도로 국가가 고시를 해놨더라. 자, 그러면 분자는 취득기준시가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언제 샀냐면 지금 2014년에 10억에 팔는데 2004년도에 10년 전에 샀더라. 2004년도에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나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1985년부터 대한민국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또 쫙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아파트 동호수 찍으면 2004년에 이 아파트가 얼마였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을 찍었더니 4억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8분의 4니까 50%네요. 그래서 10억 곱하기 50%니까 5억. 즉 계약서가 없더라도 만약에 이런 데이터라면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뽑았더니 5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5억을 취득실가에 넣고 빼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 안 붙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공식으로 계산한 게 들어가면 국세청에서도 똑같이 이 공식으로 계산하니까 이런 8억, 4억 이런 기준시가만 똑같이 적용을 했다면 숫자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5억을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같이 계산이 나오면 억울할 것도 없고 크게 이익 볼 것도 없어요. 실제 5억에 샀으니까. 근데 이 공식을 적용하고 보면 어떤 사람은 5억이 아니라 5억 이하인 3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5억보다 높은 6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6억이 되면은 이 사람은 로또죠. 그런데 3억이 되면 2억에 대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환산취득 실가가 낮게 떨어지면은 악착같이 이 실제 계약서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꼭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없더라도 특히 2007년 이전에는 이런 계약서가 다운 계약서니 원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실제 계약서에 의거해서 세금을 때릴 때 억울할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준시가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다 이거를 쓰고 있는 거고요. 교재에 보면은 옆에다가 요런 기준시가는 취득록세에도 쓴다. 요런 기준시가는 양도세만 쓴다. 요런 거는 상속 증여세만 쓴다 하고 적용란에 어디다 어떻게 쓴다는 얘기를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요 검인계약서인데요. 사실 검인계약서는 예전에 사는 사람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최저로 낮게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도장을 찍긴 찍었지만 다 승낙하에 찍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뭐라고 못해. 또 하나는 이게 관할 시군구청에 다 들어가서 관공서에 들어가서 일종의 공문서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틀린 법률상 잘못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고 대법원에서 판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세청에서 이 검인계약서로 과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인계약서가 있다면 환산실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환산취득시가를 쓰시려고 하면 검인계약서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잘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환산해서 신고 들어간 것을 취득이 5년에서 10년 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이면 2004년인데요. 예를 들어서 2004년 이후에 취득한 거를 환산하면은 이 검인계약서 찾아서 다시 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뭐는 공동주택공시가에서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온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없는 것들이 있다. 그거는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 계산이 전문가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계산법인데 요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꽤 있어서 교재에다 2014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이라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4만 원으로 지금 고시가 됐어요. 일반 건물에 대해서. 그런 64만 원에다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이런 지수를 곱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율에 따라서 세금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일방실가 환산공식이 있는데 그건 좀 전에 설명한 요거예요. 토지, 미고시 건물, 고시된 주택 뭐 이렇게 부동산 유형별로 쪼개놨는데 이 일방실가 환산공식은 다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요 공식으로 뽑는 거고요. 거기에 의한 계산 방식을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 같으면 심플하게 나오죠. 그러나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일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산이 무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사례를 단독주택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계산된 실제 산출 근거까지 해서 교재에 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실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검토하시다가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